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글 제목은 한 소녀의 꿈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꿈이란 건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 1950년대 초반에 남부 캘리포니아의 어떤 마을에서의 일이었다. 한 어린 소녀가 여러 권의 책을 힘겹게 들고 가서 도서관 사서의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소녀는 책벌레였다. 집에도 부모님이 많은 책들을 갖고 있었지만 소녀가 원하는 책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도서관을 향해 걸어가곤 했다. 어린이 도서관은 노란색 건물이었는데 건물 가장자리엔 갈색이 예쁘게 색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사실 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 건물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작은 둥지에 불과했다. 소녀는 갈수록 더 두툼한 책을 찾아서 자주 그 둥지로 모험을 떠났다. 머리가 허연 도서관 사서는 10살 소녀가 고른 책에다가 대여 날짜가 찍힌 손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때 소녀는 카운터 위에 눈에 잘 띄도록 진열되어 있는 신간 서적을 보았다. 부러움이 금방 소녀를 사로잡았다. 소녀는 다시금 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책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날 소녀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고백했다. 그 소녀는 도서관 사서에게 말했다.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을 쓰겠어요. 사서는 도장을 찍다 말고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이 곧잘 듣는 형식적인 격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소녀에게 말했다. 나중에 네가 책을 쓰거든 우리 도서관으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바로 여기 카운터 위에다가 잘 보이게 진열해주마. 소녀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소녀는 나이를 먹고 소녀의 꿈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소녀는 첫 번째 글쓰기를 시작했다. 지방신문에 간단한 인물 프로필을 써주고 1달러 50센트씩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글이 신문에 실린 마술 같은 일에 비하면 돈의 액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책을 쓰는 일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졌다. 고등학교 때 소녀는 학교 신문 편집 일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했으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글을 쓰겠다는 소망이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쿡쿡 찔러댔다. 그녀는 주간으로 발행되는 어느 신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다. 학교 소식란은 그녀가 책임졌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직 책은 탄생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몇 달에 걸려서 완성한 원고를 두 곳의 출판사에 보냈지만 이내 거절당하고 말았다. 슬픈 마음으로 그녀는 원고를 서랍에 감추었다. 몇 해가 흘러
문득 옛날의 꿈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다시 새로운 책을 썼다. 그리고 예전에 감춰두었던 원고까지 꺼냈다. 마침내 두 원고 모두 출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책의 출판은 신문이 나오는 속도보다 훨씬 느렸다. 그녀는 그로부터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저자 증정본이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배달되는 날, 그녀는 서둘러 포장을 뜯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꿈을 두 손에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 도서관 사서가 한 말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약속까지도. 물론 그 사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작은 도서관도 큰 건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으로 전화를 걸어 책임자 되는 사서의 이름을 받아내었다. 그녀는 사서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전임 사서가 어린 소녀에게 한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설명했다. 얼마 후면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 마을로 갈 예정이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러 책 2권을 증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는 편지에다가 썼다. 10살 소녀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었을 뿐 아니라 책을 증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모든 사서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일이기도 했다. 도서관 사서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는 자신의 저서 2권을 들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새로 지어진 큰 도서관은 옛 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다. 그녀가 작가가 될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수학 문제와 씨름하던 교실 바로 맞은편이었다. 그녀가 살던 집 근처에 서 있는 시민회관을 헐고 이 커다란 도서관을 건립한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서가 나와서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사서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방신문 기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오래전에 글을 실어달라고 애원하던 그 신문사의 기자였다. 그녀는 사서에게 자신의 저서들을 증정했다. 책을 받아든 사서는 그것들을 소개의 글과 함께 카운터 위에 세워놓았다. 감격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서를 한번 포옹하고 나서 도서관을 나섰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도서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꿈은 실현될 수 있으며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진이 말해줄 터였다. 비록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일지라도 10살 먹은 소녀와 작가가 된 그녀가 나란히 도서관 팻말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 팻말 옆 게시판에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잔 미첼. 잔 미첼은 현재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행되는 오리거니안지의 특집 전담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회적 이슈, 특집 기사, 정신건강 등을 다룬 공로로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그녀가 쓰는 일요일자 칼럼 관계는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자기 개발의 연사로도 자주 강연을 다닌다. 다시 그 정원을 거닐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다. 랄프 와일도 에머슨. 나는 동료 캐나다인들에게
부동산을 잘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문 강사이다. 내 강의를 들은 첫 번째 졸업생들 중에서 로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있었다. 로이는 가장 감동적인 방식으로 내 교육을 실천에 옮겼다. 이야기는 로이가 내 강의에 참가하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다. 순찰을 돌 때마다 로이는 협곡을 내려다보는 500평 규모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방문하곤 했다. 노인은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분들이라서 그 집의 전망과 오래된 나무들,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 등이 무척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은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분이라서 그 집의 전망과 오래된 나무들,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 등을 무척 아끼곤 했다. 로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곳에 들러 노인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로이에게 차를 대접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나 몇 분 동안 정원을 함께 산책하곤 했다. 한 번은 로이가 들렀더니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그 아름다운 집을 팔고 양로원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무렵에 로이는 내 강의를 들었다. 로이는 강의 중에 배운 창조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이 대저택을 자신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정신 나간 생각을 갖게 되었다. 노인은 집값으로 30만 달러를 원했다. 집은 어디에도 저당 잡혀 있지 않았다. 한편 로이는 저축한 금액이 고작 3,000달러에 불과했다. 그 무렵 로이는 집세로 매달 500달러씩을 내고 있었고 정상 수준의 경찰관 봉급을 받고 있었다. 노인과 희망에 찬 경찰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성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랑의 힘이라는 계산을 거기에 넣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로이는 내 강의에서 들은 얘기가 기억났다. 부동산 소유주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팔고 싶어 하도록 만들라는 것이었다. 방법을 생각한 끝에 로이는 마침내 해답을 발견했다. 그 집을 판 다음에 노인이 가장 못 잊어 할 것은 바로 그 집 정원을 산책하는 일일 터였다. 로이는 무심결에 불쑥 말했다. 만일 노인장께서 제게 집을 파신다면 매달 일요일을 택해서 한두 번씩 노인을 모시고 이 정원으로 와서 옛날처럼 저와 함께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로이에게 구매 조건을 제시하면 서명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로이는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액수 전부를 적었다. 집값은 30만 달러로 하기로 했다. 선불은 3,000달러로 하고 나머지 29만 7천 달러에 대한 이자로 로이가 매달 500달러씩 지불하기로 했다. 노이는 대단히 기뻐하며 기념 선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골동품 가구들을 주기로 했다. 거기에는 소형 그랜드 피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 로이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제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정한 승자는 바로 그 행복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애정어린 인간관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카우보이 스토리. 처음으로 원거리 통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판매 직원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능한 판매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던 판매 직원은 텔리마케팅 통신 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분야의 시장을 잘 알며 다양한 형태의 관련 시스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또한 전문가적인 자세와 셀프 스타터의 기질을 갖춘 사람이었다. 유능한 판매 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들과 지루한 면접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카우보이 한 사람이 내 사무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의 복장을 보고 그가 카우보이인 것을 알았다. 골덴 바지에 골덴 자켓을 입고 있었으며 자켓은 바지와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똑딱 단추가 달린 반소매 셔츠에 내 주먹보다 큰 매듭의 넥타이는 가슴 중간까지만 내려와 있었다. 신발은 당연히 카우보이 부츠이고 거기에 모자는 야구 모자였다. 그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당신도 상상이 갈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내 새로운 사업 구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왔군. 카우보이는 내 책상 앞에 앉더니 모자를 벗으면서 말했다. 사장님, 저에게 통신 상업 분야에서 성공할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정확한 내용이다. 그는 통신 사업이라고도 하지 않고 통신 상업이라고 했다. 나는 그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가 내 머릿속에 두고 있는 타입의 사람이 아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궁리했다. 나는 그의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자신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농업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몇 년간 여름철에만 오클라호마의 바스텔스빌의 목장 막일꾼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끝장을 냈고 자기는 상업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었으며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기회를 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는 진실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에게 이틀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 이틀 동안 아주 소규모의 통신망 하나를 파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복장에다가 현재 가진 지식 정도로는 한 달에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달러밖에는 안 될 거요. 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판매하는 소규모 통신망 하나에서 받을 수 있는 평균 커미션은 시스템당 대략 250달러다. 따라서 매달 100명의 고객을 만난다고 하면 그 중에서 4명의 고객에게 통신망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망 4개를 팔면 1,000달러를 버는 것이다. 나는 기본급 없이 실적 수당만 주기로 했고 그를 채용했다. 그는 그것이 매우 괜찮은 수입이라고 말했다. 전에 목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할 때는 한 달에 400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전혀 사업 경험이라고는 없으며 통신 사업이나 세일즈 경험조차 전무한 22살의 카우보이를 붙들어 앉혀놓고 통신 상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구겨 넣었다. 그는 어디로 봐도 원거리 통신 사업의 전문적인 판매 사원이 될성 싶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내가 원하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틀간의 기본 교육이 끝날 무렵 카우보이는 나는 그 당시 그를 그렇게 불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자신의 칸막이 방으로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음 4가지 사항을 적었다. 첫 번째, 나는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한 달에 100명의 고객을 만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한 달에 4개의 통신망을 팔 것이다. 네 번째, 나는 한 달에 1,000달러를 벌 것이다. 그는 이 종이를 자신의 칸막이 방의 벽에 붙여두고 일을 시작했다. 처음 1개월 동안 그는 4개의 통신망을 판매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 열흘 만에 7개의 통신망을 판 것이다. 첫 해가 지났을 때 카우보이는 12,000달러의 커미션을 벌어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6만 달러의 커미션을 벌었다.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서 통신망을 판 계약서와 금액을 내밀었다. 나는 그에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팔았는가 물었다. 그는 말했다. 저는 그냥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전화가 울리기만 하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죽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당장에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정은 통신망 구매 요금을 전부 수표로 지불했지만 카우보이는 내가 수표를 받을지 어떨지 몰라서 그녀를 은행까지 태우고 가서 그녀의 손으로 직접 현금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이었다. 내게 1,000달러 지폐들을 내밀면서 카우보이가 물었다. 사장님, 제가 잘한 겁니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잘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3년 뒤, 카우보이는 내 회사의 절반을 소유했다. 이듬해엔 그 자신이 3개의 다른 회사를 소유했다. 이 무렵부터 우리는 동업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32,000달러짜리 검은색 픽업 트럭을 몰았고 600달러짜리 카우보이 양복, 500달러짜리 카우보이 부츠, 그리고 3캐럿짜리 말굽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고 다녔다. 그는 마침내 상업에서 성공한 것이다. 그 무엇이 카우보이를 성공하게 했는가?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가 남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인가? 그렇진 않다. 그는 시작 당시 통신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그가 성공을 위한 방법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는 성공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았고 그것을 추구했다. 그는 책임을 졌다. 그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결심을 했다. 그는 오클라호마 바틀스빌의 목장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성공할 기회를 붙잡기로. 그는 달라졌다. 똑같은 방식의 일을 계속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했고 또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걸 믿었다. 또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어 놓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4가지 사항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 놓았다. 그는 날마다 그 목표들을 읽었으며
그것을 이루겠다는 신념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목표를 향해 행동해 나갔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포기를 하진 않았다. 그에게 모든 것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럼프가 찾아왔다. 내가 아는 어떤 판매사원보다 더 많이 그는 문 앞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기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부탁했다. 그가 부탁을 했다고. 그렇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그는 거리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신망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의 부탁은 반응을 불러왔다. 그가 즐겨 표현한 대로 눈먼 돼지들조차 가끔은 도토리를 발견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당신이 진심으로 부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쏟았다. 그는 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마음을 쏟았다. 자신에 대해 마음을 쏟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쏟을 때 결국 자신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우보이는 매일 아침을 승리자로서 시작했다. 그는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문을 나섰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상관없이 일들이 자신의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믿었다. 그는 결코 실패를 내다보지 않았다. 오직 성공만을 내다보았다. 우리가 성공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할 때 거의 언제나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카우보이는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또 그 모든 걸 손해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다시 그만큼을 벌기 위해서였다.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의 삶에는 성공의 원리가 작용해왔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그 원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작용한다. 당신은 내 친구 카우보이에게서 배울 게 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환경이나 교육적이나 기술적인 면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산 증인이다.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겨버리고 당연히 여기는 그 원리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방법론인 것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